인생을 길게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다고 하지만 내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고 불로 지지는 것 같은 잔인한 아픔은 평생에 단 한 번만으로도 사람을 아주 미치게 만듭니다.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바람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던 작년 늦가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고 내 삶의 전부였던 우리 친정엄마를 차디찬 땅에 묻던 그 사흘이 제게는 영원히 잊지 못할 피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셋 키우겠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밭일을 하고 정작 본인은 시장 구석에서 1,000원짜리 한 장 아끼려 한겨울에도 양말 2켤레를 껴신고 일만 하던 우리 엄마였습니다. 그 흔한 비단옷 한 벌, 백화점 구경 한번 못 해보시고 맛있는 음식 한 그릇 마음 편히 못 드신 채 그저 길가에 핀 들꽃처럼 그렇게 쓸쓸하고 조용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슬프고 눈물겨운 날, 제가 10수년을 하늘처럼 받들고 시녀처럼 부려지며 가족이라 믿고 살아온 제 시댁 식구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상복을 입고 두 눈이 퉁퉁 부어오른 채로 차가운 장례식장 바닥에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하던 제게 날아온 한 장의 스마트폰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 푸른 바다가 눈이 부시게 펼쳐진 동남아 유명 휴양지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돈이 죽었든 말든 상주인 며느리가 빈소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까무러치든 말든 그들은 제 개인 비상금 통장과 엄마의 유품이나 다름없던 적금 통장에서 돈을 훔쳐 비행기를 타고 호화 칠순 여행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 걸까?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 시커먼 수검댕이가 되어 타들어가던 그 순간 제 뇌리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픔은 이내 칼날 같은 분노로 변했고 저는 눈물을 닦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차가운 비상구 계단 한 구석에 앉아 조용히 서류를 챙기며 그들이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 잔인하고도 완벽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꿈같은 휴양을 마치고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자마자 제게 걸려 온 시어머니의 다급한 전화 쉰통. 너 2년 지금 뭔 짓을 한 거냐? 미쳤냐? 당장 취소 안 해. 하며 미친 듯이 악을 쓰는 그 목소리에 제가 과연 어떻게 대답했는지 오늘 여러분께 제 가슴속 웅어리진 핏빛 이야기를 하나씩 아주 상세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아직 저희 채널의 가족이 아니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따뜻한 응원의 손길 한 번이 한 많고 사연 많은 이 노년의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이 긴 이야기를 이끌어갈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제 파란만장했던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지요. 저희 친정은 지독하게도 가난했습니다. 충청도 어느 깊은 골짜기 버스도 하루에 2번밖에 안 들어오는 시골 깡촌에서 배추 농사, 고추 농사를 지으며 3남매를 키워내신 우리 엄마는 평생 손에 물 마를 날이 없던 분이셨지요. 봄이면 밭을 가느라 허리가 휘어지고 여름이면 땡볕 아래서 살이 까맣게 타들어가도록 김을 매셨습니다. 가을에 걷어들인 농작물을 머리에 이고 읍내 시장에 나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장사꾼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엄마의 뒷모습은 언제나 작고 초라했습니다. 특히 겨울이 오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논바닥 갈라지듯 쩍쩍 터져서 피가 뚝뚝 흐르는데도 그 비싼 병원 한 번 안 가시고 안티프라민 서너 번 문지르고는 또다시 얼어붙은 물을 뽑으러 가시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갈 형편이 도저히 안 되어
고등학교 졸업장만 겨우 쥐고 서울로 올라오던 날, 엄마는 버스터미널 플랫폼에서 제 손을 잡고 펑펑 우셨습니다. 못난 부모 만나서 우리 이쁜 딸이 공부도 더 못하고 서울 가 고생하는구나. 미안하다, 정은아. 정말로 엄마가 미안해. 그게 왜 엄마 죄입니까? 자식들 굶기지 않고 엇나가지 않게 정직하게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하늘 같은 은혜인데, 우리 엄마는 평생을 자식들에게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사셨습니다. 그렇게 서울로 올라와 작은 전자부품 공장에 취직해 주간 야간 막교대를 뛰며 억척스럽게 돈을 벌었습니다. 몸은 부서질 듯 힘들었지만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매달 작은 돈이라도 붙일 수 있다는 기쁨에 하루하루를 버텼지요. 그러다 나이 27에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당시 자그만 중소기업에서 대리 직급을 달고 있었는데, 시댁은 서울 변두리에 아주 낡은 상가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은근히 유세와 텃세가 대단했습니다. 처음 결혼 승낙을 받으러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 상석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제가 인사를 하기도 전에 아래 위를 대놓고 훑어보더군요. 그리고 차 한 잔 내어주지 않은 채 대뜸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듣자 하니 친정이 시골에서 흙 파먹고 사는 농가라면서? 우리 집안은 대대로 서울 붙박이라 뼈대가 다르고 격이 다른데, 뭐 우리 아들이 눈이 멀어 너 좋다고 하니 허락은 한다만 네가 시집와서 배울 게 아주 많을 거다. 친정 부모가 무식해서 못 가르친 인성이나 예절, 내가 처음부터 매섭게 다시 가르쳐야 하지 안 되겠냐? 그 모욕적이고 가슴을 후벼 파는 말 앞에서도 저는 그저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자라겠습니다. 어머니, 부족하지만 많이 가르쳐 주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친정의 배경 때문에 제가 혹여나 말대꾸라도 해서 기가 죽으면 시골에 계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저 멀리서 더 욕을 먹고 무시당할까봐 그게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굽히고 들어간 결혼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시시때때로 아침 6시부터 전화를 걸어 오늘 시누이네 집에 반찬이 떨어졌다니 당장 시장 봐서 반찬 해다 날라라. 내일은 우리 집안 친척들 모임이 있으니 새벽같이 와서 갈비찜에 전을 부쳐라 하며 저를 며느리가 아닌 돈 안 주는 무술이 부리듯 부려댔습니다. 제 몸이 아파서 끙끙 앓는 날에도 시어머니는 젊은 년이 벌써부터 골골대며 시댁 일을 안 하려고 꾀를 부린다며 돈내방내 저를 흉보고 다녔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남편이라는 인간의 태도였습니다. 철저하게 제 엄마 품을 벗어나지 못한 마마보이였던 남편은 제가 하루 종일 시댁 일에 치여 초죽음이 되어 돌아와 한숨을 쉬면 위로는커녕 도끼 눈을 뜨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엄마가 틀린 말했어? 너 키우느라 고생한 장모님 생각해서라도 네가 우리 집에서 더 기어다니며 잘해야 하지.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굴어? 우리 집 정도 되니까 고졸인 너를 며느리로 받아준 거야. 감사한 줄을 알아야 하지. 라며 오히려 제 가슴에 대못을 받고 후벼 팠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인간들과 엮였을까? 매일 밤 베갯니들 적시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자식 농사 하나만큼은 제대로 지어서 저 인간들 앞에 떳떳하게 고개 들고 살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이 악물고 자식들 커가는 모습을 보며 견뎠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수백 번도 더 저 차가운 한강물에 몸을 던졌을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강물이 흐르듯 세월은 무정하게도 흘러 저도 어느덧 흰머리가 듬성듬성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50대 줄에 들어섰습니다. 내 청춘 다 바쳐 시댁 수발 들고 자식들 키워냈으니 이제는 조금 편해질까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그 지독한 기세와 노욕은 나이가 들수록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잔인해졌습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며 아예 대놓고 매달 시댁 생활비와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100만 원씩을 제 통장에서 꼬박꼬박 강탈해 갔습니다. 저희 집도 자식들 대학 등록금에 학비에 거기다 남편 벌이도 예전만 못해 늘 마이너스 통장을 붙들고 살림이 팍팍해 죽을 지경인데도 시어머니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예, 정은아. 이달에는 내 여고 동창들하고 온천 여행을 가기로 약속했으니까 돈 30만 원만 더 보태라. 시어머니가 친구들 앞에서 돈이 없어서 기가 죽어 있어야 되겠냐? 네가 옷 한 벌 덜 사 입으면 되는 것을 가지고 유난 떨지 마라. 시어머니는 전화로 제 형편은 묻지도 않고 언제나 명령조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누이 5만 가지 시중도 제 몫이었습니다. 시누이라는 년은 나이 40이 넘도록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남편과 대판 싸우고 이혼을 하더니 뻔뻔하게 가방 몇 개 들고 시댁으로 다시 기어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말마다 시댁에 시종들러 갈 때마다 상전 노릇을 아주 톡톡히 했습니다. 옳게 나 이번에 새로 바꾼 수입 화장품이 피부에 영 안 맞네. 올케가 지난번에 쓰는 거 보니까 백화점 브랜드 그거 좋던데 나 주말에 갈 때 그것 좀 백화점 가서 세트로 사다 주면 안 돼? 돈은 오빠한테 받던가 해야며 염치 없는 요구를 밥 먹듯이 쏟아냈습니다. 정작 남편에게 돈 이야기를 하면 내 동생이 이혼하고 마음이 아파서 저러는데 그것 하나 못 사주냐며 오히려 저를 속 좁은 년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저를 가장 미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그렇게 시댁에는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의 돈과 제 피땀 어린 정성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면서도 정작 고향에 홀로 계신 우리 친정엄마에게는 단돈 10만 원짜리 내 한 벌, 고기 한 근 마음 편히 제 손으로 사드리지 못했다는 잔인한 사실입니다. 시댁 식구들이 눈을 부릅뜨고 제 가게 보며 통장을 감시했기에 친정에 돈 1원 한 장 가는 것도 극도로 발작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제가 몰래 10,000원짜리 몇 장 봉투에 넣어 시골에 내려가 엄마의 갈라진 손을 잡고 울면 우리 엄마는 도리어 화를 내며 제 주머니에 그 구깃구깃한 돈을 다시 쑤셔 넣으셨습니다. 정은아, 엄마는 시골에서 나물 캐먹고 살면 되니까 돈 쓸 데 전혀 없다. 사돈댁에 눈치 보이지 말고 시어머니 말씀 잘 듣고 남편 밥 정성껏 챙겨주고 예쁜 내 강아지들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사줘라. 난 네가 서울에서 대접받고 큰 소리치며 사는 거 보는 거 그거 하나면 내 인생 충분하다. 자신은 굶주리면서도 오직 자식 걱정뿐이던 천사 같던 우리 엄마가 작년 가을 어느 날 갑자기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이웃 주민을 통해 받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눈앞이 하얘져서 어떻게 고향 병원까지 내려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중환자실 가운을 입고 마주한 엄마는 이미 스스로 숨도 쉬지 못해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서서히 차갑게 식어가고 계셨지요. 기계음만 가득한 그 차가운 방에서 엄마의 손을 잡고 통곡을 하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떡해? 우리 엄마가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대. 빨리 고향 병원으로 좀 와줘. 나 무서워 죽겠어.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는 장모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귀찮고 짜증 섞인 톤이었습니다. 아, 왜 하필 지금이야? 나 지금 내일 모레 어머니 칠순 맞이해서 온 가족 다 같이 갈 필리핀 세부 해외 여행 특가 상품 결제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이거 취소하면 위약금이랑 수수료가 얼마인 줄 알아? 거참, 장모님도 타이밍 한번 참 기가 막히게 잡으시네. 당신 혼자 지키고 있으면 안 돼? 내가 간다고 의사도 아닌데 병이 났냐?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하다 못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타이밍이라니요. 장모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마당에 제 친엄마 여행 취소 수수료가 아깝다고 짜증을 내는 그 인간이 과연 내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 아침 밥상을 차려주고 와이셔츠를 다려준 내 남편이 맞는지 온몸에 소름이 돋고 가위가 눌린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그런 말을 해?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전에 남편은 쪽방에서 시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어머니가 부르신다. 나중에 연락해 하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우리 불쌍한 엄마는 사위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채 그날 새벽 제 손을 꼭 잡은 상태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시골 병원에서 서울의 한 병원 장례식장으로 엄마의 시신을 모셔왔고 장례식장이 차려졌습니다. 저는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과 밀려드는 슬픔 속에서도 엄마의 마지막 길에 찾아올 손님들을 맞이해야 했기에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데 장례 첫날이 다 지나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오는 둘째 날이 되도록 시댁 식구들은 단 한 명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위인 남편조차도 첫날 밤늦게 슬리퍼를 끌고 잠깐 와서 피곤하다며 장례식장 구석의 간이 침대에 대자로 누워 잠만 자더니 둘째 날 아침 일찍 회사에 지독하게 급한 미팅이 생겼다. 안 가면 나 잘린다며 제 핑계만 대고 황급히 가방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아니 상제님, 사위분이 장모 장례식장을 이렇게 오래 비우다니요. 요즘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지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시댁 어른들은 아직 멀었습니까? 장례식장 도우미 아주머니들과 먼 친척들이 빈소 뒤편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송곳처럼 꽂힐 때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도 고객님의 전화가 꺼져 있어라는 기계적인 안내음만 반복될 뿐 신호조차 가지 않았지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역시 마찬가지로 전화를 모두 꺼두었거나 제 번호를 차단했는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길하고 불길한 예감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설마 아무리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 한들 천륜을 저버리고 사돈의 장례식 날에 그런 짓을 벌였을 리가 없다고 내 생각이 너무 과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잡고 또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슬픈 예감은 단 한치도 틀리지 않더군요. 장례 둘째 날 아주 늦은 오후 빈소 접객실 한 구석에서 스마트폰을 보던 제 여동생의 딸, 즉 제 조카가 갑자기 하얗게 질린 얼굴로 사시나무 떨듯 떨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이모, 이것 좀 봐봐. 큰 고모 인스타그램인데 이거 고모부랑 시할머니 맞아? 지금 필리핀에 가 있는 것 같아. 조카가 제 눈앞에 들이민 스마트폰 화면 속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새파란 하늘과 이국적인 야자수 그리고 호화로운 리조트 수영장을 배경으로 화사한 원색의 여름 휴양지 옷을 맞춰 입은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그 옆에서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손가락으로 V를 그리며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남편의 모습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사진 밑에는 신우이가 자랑스럽게 적어놓은 글귀가 제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엄마 칠순 기념 다 함께 세부 최고급 리조트 여행.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약간의 시끄러운 소동이 있어서 취소안에 만에 난리였지만 역시 오길 100번 잘했네. 여기는 완전 천국, 힐링 그 자체. 오빠가 쏜 통 큰 여행 최고. 약간의 시끄러운 소동이라니요. 그들이 말한 소동이 바로 제 친정엄마가 평생 고생만 하다가 쓰러져 숨을 거둔 그 비극이었던 겁니다. 그 악마 같은 자들은 사돈의 장례식 날 상주인 며느리가 피눈물을 흘리며 빈소를 지키고 있는 그 시간에 몰래 인천공항으로 직행의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 세부로 도망치듯 여행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더욱더 기가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사실은 신우이가 적어놓은 오빠가 쏜 통 큰 여행의 정체였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와중에 제 스마트폰으로 은행의 알림이 연달아 들어왔던 것이 기억나 급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남편이라는 인간은 장례 첫날 밤 제가 정신없는 틈을 타 제 가방에서 제 개인 인감도장과 보안카드를 몰래 훔쳐내어 제가 10수년간 마트 시식 알바와 부업을 하며 모아둔 개인 비상금 통장과 우리 엄마가 평생 시골에서 험한 일하며 모아서 저 시집올 때 보태 쓰라고 쥐어주었던 쌈짓돈이 든 적금 통장을 강제로 해지해 무려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통째로 인출해 갔던 것입니다. 내 돈과 내 엄마의 피 같은 돈으로 제 엄마와 제 동생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호화 칠순 여행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머리가 핑 돌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장례식장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목구멍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고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당신들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당신들이 천벌을 안 받을 것 같아. 여보, 당신이 사람이야. 짐승도 자기 장모가 죽으면 이렇게는 안 해. 텅 빈 장례식장 복도에 대고 아무리 소리치고 벽을 주먹으로 쳐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 전화를 철저히 수신 차단한 채 사돈의 죽음을 비웃으며 남국의 해변에서 선베드에 누워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빈소로 기어들어가 우리 엄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우리 엄마는 평생 자식에게 미안해하던 그 나약하고 인자한 얼굴로 바보처럼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무시무시하고 서슬퍼런 도끼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저런 악마 같은 놈들을 남편이라고 시댁이라고 믿고 내 청춘을 다 바쳤어. 엄마, 나 이제 더는 참지 않아.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말 다 거짓말이야. 우리 엄마를 모욕하고 내 인생을 짓밟은 저 인간들, 내가 반드시 내 손으로 지옥 구덩이로 끌고 내려갈게. 똑똑히 지켜봐줘, 엄마. 내가 어떤 복수를 하는지. 저는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고 빈소 한 구석에 상복을 입은 채로 노트북을 폈습니다. 가방에 있던 시댁 관련 모든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슬픔의 시간은 끝났고 피의 복수극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시댁의 살림과 대소사를 도맡아 처리해왔기 때문에 시댁 구석구석에 숨겨진 가장 치명적이고 유일한 약점들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현재 백수나 다름없는 신우이가 사장 자리에 앉아 운영하고 있는 건물 1층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와 시어머니가 목숨처럼 아끼는 그 상가주택 건물이었습니다. 사실 대외적으로는 시어머니가 돈이 많아 건물주인 것처럼 유세를 떨었지만 실상은
수년 전 남편과 제가 공동으로 제1금융권에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고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제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셨던 시골의 작은 땅까지 처분해 보탠 돈으로 간신히 마련한 건물이었습니다. 다만 명의만 시어머니로 해두었을 뿐 실질적인 대출 이자와 세금, 건물 관리 비용은 모두 저와 남편의 급여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었지요. 게다가 신우이라는 년은 카페를 운영한답시고 설치면서 세금을 줄여 명품 가방을 사겠다고 손님들에게 수많은 매출을 현금으로 유도하며 탈세를 일삼았고 알바생들의 주유수당을 떼먹고 임금을 상습 체불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댁의 세무와 회계를 뒤에서 대리해 주었기에 제 노트북 하드디스크에는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신우이의 현금 유도 장부, 이중 장부 엑셀 파일,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위반 내역, 그리고 억울하게 돈을 못 받고 눈물 흘리며 그만둔 알바생들의 임금 체불 증거와 문자 메시지가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체 없이 국세청 탈세 신고, 포상판과 고용노동부 민원실에 이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주하며 유세를 부리던 그 상가주택은 사실 돈독이 오른 시어머니가 수년 전 구청에 허가도 받지 않고 옥상 상단에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을 올려 비밀리에 방 2개를 더 만들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불법으로 월세를 주던 심각한 불법 장축 위반 건축물이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장 노트북으로 구청 주택과와 위반 건축물 신고과에 정식으로 불법 증축 현장 사진과 과거 도면을 첨부해 빼도 박도 못할 민원을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모든 돈을 훔쳐간 가장 악질적인 놈, 남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차례였습니다. 대기업에서 대리부터 시작해 이제 겨우 부장 자리에 오르고 대망의 임원, 승진 심사를 한 달 앞두고 있던 남편은 평소 회사 내에서 가정적인 남자, 도덕적인 멘토라는 소리를 들으며 평판과 이미지를 목숨보다 아끼는 전형적인 위선자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장모가 사망하여 장례식을 치르는 엄숙한 기간에 처의 명의를 도용하고 은행 서류를 위조하여 거액의 예적금을 무단으로 횡령한 명백한 금융범죄 증거통장 인출 내역 및 위조된 서명과 그 돈으로 장모 빈소를 버려둔 채 해외여행을 떠난 출입국 증명사실, 그리고 그동안 시어머니와 남편, 시누이가 카카오톡으로 제게 무식한 집안년, 종년이라 부르며 행했던 입에 담지 못할 언어폭력과 가스라이팅 대화 5년치를 전부 PDF 파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남편 회사의 그룹 회장실, 감사실, 사내 고충처리위원회 게시판, 그리고 전 직원의 사내 이메일로 동시 발송했습니다. 메일 제목은 아주 직관적이었습니다. 상주인 아내 돈을 횡령해 장모 장례식 날 세부로 호화 여행을 떠난 5호 사업부 5호 팀장의 추악한 실체를 고발합니다. 모든 접수와 발송 버튼을 누르고 나니 장례식장 창문 너머로 푸르스름하게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불쌍한 엄마의 발인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가방에 넣은 뒤 세상에서 가장 경건하고 엄숙한 태도로 엄마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비록 시댁 구더기 같은 인간들은 단 한 명도 자리를 지키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우리 엄마의 삶을 슬퍼해주던 고향 친척들과 제 오랜 친구들이 빈소를 가득 채워주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뜨거운 화장터에서 보내드리고 차가운 납골당 유리벽 안으로 모신 후 저는 비로소 가슴속 응어리를 아는 채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필리핀 세부에서 왕처럼 대접받으며
호화로운 휴양을 마치고 시커멓게 탄 얼굴로 한국 공항에 입국했을 시댁 식구들이 비행기 모드를 해제하고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그들의 눈앞에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제 스마트폰이 진동과 함께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액정 화면에는 대문짝만하게 시어머니 세 글자가 번쩍이고 있었지요.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귀가 찢어질 듯한 악에 바친 비명이 공항 대합실을 울리듯 터져 나왔습니다. 너 2년 정은이 너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너 미쳤어. 미치지 않고서야 감히 시어머니를 고발해. 당장 구청이랑 국세청에 전화해서 이거 다 오해라고 취소하네. 시어머니는 정말로 숨이 넘어가서 당장 나도 쓰러질 것처럼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건물 관리인에게서 구청의 위반 건축물 강제 철거 명령 및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왔다는 연락을 받았고 동시에 국세청으로부터 세부 조사관들이 나와 카페의 매출 장부 전체를 압수수색하듯 털어갈 예정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세무조사 통지서를 문자로 송부받았던 겁니다. 거기다 신우이는 알바생 7명이 공동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탓에 고용노동청 직권조사 및 출석요구서까지 발송된 상태였지요. 저는 아주 차갑고 얼음물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아주 청정하시네요. 세부의 따뜻한 바닷바람과 비싼 마사지가 70대 노인 몸에 아주 잘 맞으셨나 봐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본인들은 천국을 즐기셨으니 이제 본인들이 지은 죄만큼 지옥 불맛을 보셔야 하죠. 불법으로 남의 돈 뜯어내고 탈세하며 사셨으면 이제 벌을 받으시는 게 대한민국 법입니다. 이 독사보다 더 징그러운 년, 내년이 친정엄마 죽더니 아주 눈에 뵈는 게 없고 미쳐 날뛰는구나. 네가 우리 집안 덕에 밥 얻어먹고 산 걸 잊었어. 당장 시댁집으로 기어와. 와서 내 발 앞에 무릎 꿇고 빌고 다 취소해. 이년아, 내가 왜 그 썩어가는 집구석으로 가나요? 그 상가 건물 이제 다음 달이면 경매로 넘어갈 텐데 제가 그동안 그 상가 주택 명의로 나와 있던 담보대출 이자랑 원금 대납하던 제 개인 통장 지정 계좌 오늘 아침부로 전부 자동이체 해지했고 은행에 명의자 신용불량 등록 및 강제 회수 절차 진행하라고 서류 넘겼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그 낡은 건물 조만간 압류 딱지 붙고 경매로 날아갈 테니까 나이 74세 길바닥에 가만히 깔고 앉아 구걸하실 준비나 하세요. 뭐시라? 너 인연. 정은아, 아니, 정은아, 제발 살려다오. 이게 도대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냐? 며느아야, 내가 잘못했다. 어미가 생각이 짧았어. 제발 살려줘. 방금 전까지 제게 쌍욕을 퍼붓고 악을 쓰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건물이 날아간다는 소리에 순식간에 사시나무 떨듯 기어들어가며 처절하게 구걸하는 소리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제 칼날 같은 반격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곧이어 남편놈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넋이 나가 머리를 쥐어뜯는 듯한 짐승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정은, 당신 진짜 정신 나갔어. 회사 감사실이랑 사내 게시판에 그 지저분한 글이랑 사진 올린 게 진짜 당신이야. 나 지금 공항 오자마자 회사에서 대기 발령 통지받았어. 팀장 보직 해임당했다고. 임원 승진은커녕 당장 내일 징계위원회 열려서 횡령죄로 권고사직 아니면 파면당하게 생겼어. 어떻게 아내라는 여자가 남편의 직장 생활과 앞길을
이렇게 사지구덩이로 밀어넣고 철저하게 망가뜨릴 우수가 있어. 저는 수화기를 대고 비웃음을 가득 담아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아내, 남편? 이봐요, 오오씨. 당신 입에서 아내라는 단어가 나오니 가증스러워서 구토가 나올 것 같네.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인간으로, 아내로 대접한 적이 있었니? 우리 엄마가 병원 중환자실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그 비참한 날, 당신은 내 엄마 칠순 여행 위약금 몇 푼 아까워서 타이밍이 안 맞네 어쩌네 짜증 부리던 악마였어. 장례식장 와서 잠만 자다가 내 가방 털어서 내 비상금이랑 우리 엄마 유품 같은 적금 통장 위조해서 2천만 원 훔쳐 도망간 새끼가 어디서 남편 행세를 해? 내가 당신 통장 거래 내역서랑 위조 서류 전부 들고 이미 강남경찰서에 사문서 위조 및 가중처벌 횡령죄로 형사고조장 정식 접수했어. 그리고 법원에 이혼 소송 청구 소장 송달했으니까 당신은 내일 회사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경찰서 유치장 갈 준비나 해. 여보, 정은아, 내가 미쳤었어. 내가 잠시 악마가 씌었었나 봐. 우리 어머니랑 동생이 비행기표 취소하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도 성화를 부리고 협박을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눈이 뒤집혀서 그랬어. 제발 한 번만 내 직장만은 살려줘. 나 이 나이에 회사 잘리면 길거리 불황자밖에 더 돼. 우리 토끼 같은 애들은 어떡하라고 이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애들 미래 걱정하는 인간이 장모 장례식 날 처남들과 처제가 지키는 빈소 버려두고 세부 해변에서 선글라스 끼고 폼 잡으며 인스타에 사진을 올려. 걱정 마. 친권이랑 양육권은 판사님이 내 고발 서류 보는 순간 100% 내게 주실 거고 당신 같은 인면수심의 쓰레기 밑에서 내 자식들 단 1분 1초도 숨쉬게 안 해. 그 더러운 주둥이로 내 이름, 내 자식 이름 단 한 번만 더 올리면 그땐 사내 게시판이 아니라 공중파 뉴스 제보에 당신 얼굴 그대로 내보낼 줄 알아. 저는 남편 놈의 구차하고 더러운 애원과 눈물 섞인 비명을 단칼에 자르고 전화를 끊어버린 뒤 배터리를 빼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공항 입국장에 주저앉아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가 번갈아가며 공중전하며 다른 사람 전화를 빌려 5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와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다. 천벌을 받을 짓을 했다. 제발 빌딩이랑 직장만은 살려달라는 장문이 비굴한 반성문 문자가 은하수처럼 쏟아졌지만 저는 단 한 통도 확인하지 않고 전부 차단 및 스팸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그 피비린내 나던 장례식과 복수국이 지나간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 삶은 그 전에 지옥 같던 20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참 많이 변했고 평화로워졌습니다. 당연히 그 위선자이자 도둑놈이었던 남편과는 법정에서 단 한 번의 자비도 없이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원의 구속 판결과 실형을 면해보고자 남편 놈은 제게 무단으로 횡령해간 돈 2천만 원의 배상은 물론이고 시댁에 기여한 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탈탈 털어 바치느라 영혼까지 까맣게 불타 없어졌습니다. 결국 회사 임원 승진은커녕 사내 평판이 바닥을 쳐 강제해고 처분을 당했고 50이 넘은 나이에 경력직 재취업도 불가능해져 지금은 지방의 어느 이름 없는 물류창고에서 주야간 일용직 상하차 대행을 뛰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다고 건너 들었습니다. 그 대단하시던 시어머니와 여우 같던 시누이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국세청의 정밀 세무조사 결과 가산세와 과태료만 수억 원의 폭탄을 맞으면서 1층 카페는 당연히 압류되어 문을 닫았고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상가주택 건물 역시 법원 경매로 허무하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평생을 서울 토박이네, 대단한 뼈대 있는 가문이네 하며 가난한 며느리 친정을 무시하고 유세를 떨던 시어머니는 현재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짜리 경기도 변두리의 반지하 단칸방에서 그 이혼한 시누이년과 매일 서로 네 탓이네 내 탓이네 하며 머리채를 잡고 피 터지게 싸우며 지옥 같은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자들의 최후는 참으로 인과응보여 자업자득의 교과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아주 행복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친정엄마가 살아생전에 돈 많이 벌면 저런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 조그만 마당 있는 집 지어 살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강원도의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남편 놈에게 받아낸 위자료와 재산 분할 금으로 작은 마당이 딸린 예쁜 단층 집을 지었고 아침이면 마당 가득 피어난 들꽃들과 상추, 고추밭에 물을 주며 장독대를 반짝이게 닦아놓고 우리 엄마를 그리워합니다. 비록 지금 내 눈앞에 엄마의 육신은 없지만 이 맑은 바람과 따스한 햇살 속에서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저를 대견해하며 활짝 웃으며 지켜봐 주시는 것 같아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생 동안 제 목을 조르고 가슴을 짓눌러 왔던 시댁이라는 거대하고 더러운 바위 덩어리를 제 손으로 박살내어 치워버리고 나니 제 인생 5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진정한 자유와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호흡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사연 우체국을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내고 계시는 소중한 시니어 회원 여러분, 세상을 착하고 순하게 사는 것과 무식하고 미련하게 바보처럼 모든 걸 참고 사는 것은 엄연히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를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고 내 뼈와 살을 갈아 만들어주신 내 부모를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모욕하는 인간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성스러운 가면을 쓴 흡혈귀이자 악마일 뿐입니다. 그런 악마 같은 인간들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인내와 친절은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이빨을 더 날카롭게 만들어 내 목덜미를 물어뜯는 독이 되어 돌아올 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시댁과의 고부 갈등으로 혹은 지독하게 이기적인 남편과 시누이 때문에 가슴에 새까만 피멍이 든 채 자식 때문에 참아야 하지, 내 팔자련이 해야 하지 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시는 분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제 이 처절했던 복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그만 용기와 불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는 것만이 능사가 결코 아닙니다. 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과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님의 고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과감하게 눈물을 닦고 날카로운 칼을 뽑아들어 악마들의 목을 쳐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주는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 길고도 긴 피눈물 섞인 반격의 이야기를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사연 우체국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사돈이 세상을 떠난 그 엄숙한 장례식 날에 아내의 돈을 훔쳐 몰래 동남아 휴양지로 떠났다가 전 재산과 직장을 잃고 반지하로 추락한 이 추악한 시댁 식구들의 최후를 보시며 과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과연 정은 씨의 복수가 정당했는지 아니면 더 잔인하게 짓밟았어야 했는지 여러분의 소중하고 지혜로운 인생 경험이 담긴 의견을 지금 바로 댓글로 자유롭게 가득 남겨주세요. 서로의 아픈 사연을 공유하고 톡톡 두드리며 위로하는 그 댓글 공간이 바로 우리 시니어들의 따뜻하고 아늑한 사랑방이자 치유의 공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가슴속에 맺혀있던 묵은 앙금과 스트레스 다 털어내시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저녁 마무리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니어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인생사연 우체국의 전문 작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더 통쾌하고 가슴 울리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